안에 있는 수도꼭지가 내는 그 세기랑 똑같겠죠. 일단 가우스의 법칙을 제대로 공식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이전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전기력선과 전기선속, 이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있죠? 요거랑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수식 없이 어떤 전기력선과 그 안에 전하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도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전된 도체는 뭐 표면에 전하가 분포한다. 그리고 껍질이론, 뭐 요런 게 존재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우스의 법칙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기력선과 전기선속이에요. 이 전기력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대충은 알았죠? 뭐 요런 화살표.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요런 화살표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떤 전기장의 벡터량을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밀도, 이게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요 부분에 전기장이 센 거고요. 여기가 듬성듬성일수록 전기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런 쪽이 굉장히 빽빽하죠? 여기가 전기장이 굉장히 센 거고, 이게 멀리 갈수록 점점 전기력선 간격이 넓어지죠. 그래서 멀리 갈수록 전기장이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냐? 우리가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크기와 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그 크기 자체는 이 간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방향 어떻게 표시하죠? 방향은 요 화살표 방향.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럼 화살표 우리가 전기력선에서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게끔 그렇게 그려야겠죠. 만약에 도체랑 플러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체가 플러스가 다가왔어. 그럼 도체 어떻게 돼요? 도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쫙 모이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도체와 도체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인 도체부터 마이너스인 도체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선속이라는 우리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electric flux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전기장이 있어요. 근데 전기장을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표시한 게 전기장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포인트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전기장의 양, 그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공이 있다고 그래봐요. 어떤 우리 물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받는 전기장 양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더 커요. 그러면 전기장이 똑같이 흐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무슨 송전탑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송전탑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조그만 놈보단 큰 놈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거리가 똑같은 곳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받는 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기선속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양의 전기장이 있을 때는 면적이 작은 놈보다 큰 놈이 전기선속이 더 많아요. 전기장의 크기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의 전기력선을 일단 그린 후에 그 전기력선 답안수를 하나, 둘, 셋, 넷 셌을 때 이게 많으면 더 거기가 전기선속의 양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볼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그만 원에는 5개 있어요. 큰 원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있죠? 여기가 더 전기선속이 많이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독특한 기호가 있죠? 아니,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장의 벡터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전기장의 방향 뭐라 그랬어요? 힘의 방향이랑 똑같고, 전기장의 크기는 뭐라 그랬어요? 힘을 그 쿨롱으로 나눈 단위 전하가 받는 힘, 그게 이제 그 크기라 그랬죠? 그럼 E에 대한 벡터의 정의는 알겠어요. 근데 이 A에 대한 벡터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면 벡터라고 이번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용어에 겁먹지 마세요. 제가 말씀 천천히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전기선속이라는 거는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양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럼 어떤 면적에 대한 거를 자기장에다가 곱해야 할 거예요. 근데 아무 면적이나 곱하면 되냐? 요 예시 한번 볼까요? 요 면적에 통과하는 전기선속이랑 요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전기선속이랑 어떤 게 더 많아요?
제가 전기선속 뭐라 그랬죠? 다발수를 카운트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 지나고 여긴 몇 개 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어떻게 여기 똑같이 전기장 크기 똑같고 여기도 전기장 크기 똑같고 여기 면적이 넓은데 그럼 면적 넓은 쪽이 전기선속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선속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전기장에다가 면적의 크기를 곱한 게 아니라 이 면적의 유효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냥 면적이 아니라 요 유효 면적, 이 전기장을 직접적으로 수직으로 통하는 면적이 얼마냐를 구해서 그거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라는 거, 이 전기적의 방향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내적이에요, 내적. 그래서 내적을 할 때 우리가 요 벡터와 또 다른 벡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와 요런 벡터의 내적을 한다 그러면 내적 결과 어떻게 되죠? 이게 A고 B라고 하면은 B 곱하기 A 코사인 세타죠? 이거를 B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공식으로 그냥 외운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내적의 물리적 의미는 B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B 방향의 크기와 A의 B 방향 크기인 빗변분의 밑변인 A 코사인 세타. 요거를 곱한 이게 이제 내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면을 그냥 면의 면적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벡터의 방향은 뭐다? 면의 수직이고 벡터라고 그랬으면 방향과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크기가 있어야 되죠? 벡터의 이 면 벡터의 크기는 면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요거 면의 크기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까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직접적인 이 유효 면적에 대해서 이 자기장이 곱해진 즉 전기선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물리량과 똑같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얘와 얘의 유효 면적은 똑같게 되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발수가 똑같으면 전기선속도 똑같다라는 그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아직 내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심화학습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선속 왜 배우고 이런 면벡터 왜 배웠냐? 다 가우스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건데요. 가우스의 법칙이 뭐냐? 외부 자기장 있죠? 이 전하가 만드는 외부 자기장. 그거를 요 전하를 감싼 어떤 꽉 닫힌 상자. 그런 것들의 면적으로 이제 전기선속을 구했을 때 그때 그 전기선속의 총합은 안에 있는 전하량과 같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기선속에 대해서 시그마를 왜 했냐면 우리가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이 상자가 빵꾸 뚫린 데 없이 이거를 온전히 물 새지 않게 감싸기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상자든지 그 전기선속의 전체량은 이 Q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선속이 그 다발을 센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작은 걸 잡나 큰 거를 잡나 다발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잡아도 다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런 거 잡는 것까지가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전하량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여기에 나가는 전체 전기선속의 양은 우리가 뭐 면적 구하기 쉬운 걸로 구하면 되죠. 근데 요 시그마 파이라는 건 뭐다? 파이 한 개, 각각의 파이 만약에 i라고 하면은 파이 i는 뭐냐? 각 면에 통과하는 전기선속. 이거 같은 경우에 다 우리가 방향 따져서 아까 면 벡터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내적을 통해서 유효 면적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6개에 대한 파이를 더한 결과가 Q고 요것도 얘보다 좀 더 커졌죠? 그래서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Q는 똑같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전하로부터 전기장 R제곱분의 1로 약해지죠? 그래서 면적이 커진 만큼 전기장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얘도 전기송속량은 총합은 똑같다. 뭐로? 안에 있는 전하량, 이 플러스 Q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옆면 쫙 더해주고 윗면 더해주고 밑면 더해줬을 때 얘와 똑같다. 요게 이제 가우스 법칙의 물리적인 이해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일 때도 똑같겠죠? 그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왜냐? 이 Q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전기선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전기장은 안쪽으로 들어오죠. 전기장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 면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면 벡터는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요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될 텐데, 그러면 두 개가 방향이 반대겠죠? 그럼 내적하면 부호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6개를 더했을 때 요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부호가 얘 전하도 마이너스, 겉에 있는 선속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여기서 면 벡터라는 건 면의 수직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면에 있으면 요쪽도 수직이고 요쪽도 수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우스의 법칙에서 그거를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그 A 벡터의 방향으로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걸 사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정의를 하면은 문제없이 풀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래 할 때, 위에 할 때 다 뭐 요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한다. 요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Q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똑같이 A라고 정의를 한다. 뭐 요런 식으로 하나 디파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할 때 부호가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꼭 계산하고 챙겨서 넘어가세요. 자, 그럼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사이좋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게 Q도 그냥 Q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량이에요. 그럼 이게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다. 그러면은 똑같죠. 그럼 0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 선속의 양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들락날락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냐? 아니죠. 여기서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을 경우에 다 더하면은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여기서 들어와요. 그럼 나가는 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마 이게 세기가 좀 잘못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전기 선속에 전체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도 같아서 알짜 내부의 전하량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총 인풋 아웃풋이 0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 2Q고 마이너스 Q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Q 하나만 있을 때랑 똑같이 나가는 전기 선속의 양이 결정이 되겠죠. 반대로 플러스 Q가 하나, 마이너스 Q가 2개일 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가는 애도 있고 들어오는 애도 있을 텐데 합산을 해보면 전체 전기 선속은 결국 들어오는 애가 더 많겠죠. 얼마만큼? 안에 마이너스 Q 하나만 있을 때랑 똑같게. 그런 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선속이라는 거를 그냥 어떤 에너지의 흐름 혹은 어떤 물의 흐름 요런 걸로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상자 안에 그 수도꼭지 하나만 딱 놓고 거기서 물을 콸콸콸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만한 바가지로 그거를 싸든 요만한 바가지로 싸든 결국에 물 전체의 양은 똑같게 되겠죠. 그거에 똑같은 양은 얼마다? 안에 있는 수도꼭지가 내는 그 세기랑 똑같겠죠. 그게 얼마야? 이 전하량, Q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체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서 도체에서의 우리가 전하, 얘기 많이 했었죠? 대전현상, 뭐 껍질이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앞에서처럼 그냥 도체는 원래 이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짚어보도록 해요. 자, 일단 도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이 표면에 전하가 분포한다고 했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귀납적이라고 하나? 아니, 귀류법이라고 하죠. 만약에 껍질에 전체 분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부에 어디 하나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았을 때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도체에서는 자유전하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전하가 전기장으로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양성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가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또 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게끔 이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도체에서는 다 표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껍질 이론이라는 건 뭐냐? 도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얘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라봤을 때 전기장은 이게 어떻게 껍질에 분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요 내부에 모두게 플러스가 모여 있는 것처럼 내부로부터의 거리, 요 R만 계산을 하면은 이 전체를 대응시킨 요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껍질 이론이에요. 가운데에 다 모여 있다고 해도 된다, 요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성립을 하냐면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 외부에서 어떤 모양의 상자를 우리가 잡던 그 전체 전기선속의 양은 내부에 있는 전하량과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든 여기서 바라보든 여기서 바라보든 그 내부의 전하량은 이게 전체에 분포하든 중심의 몰빵으로 분포하든 다 Q예요. 그럼 결국에 얘가 내보내는 전기선속의 총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가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균일하게 퍼진다고 했을 때 임의의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가운데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체에서 껍질 이론이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는 전기장의 세기는 0이에요. 그게 우리가 껍질 이론은 전기장을 그 도체의 외부에서 봤을 때나 통하는 얘기고요. 내부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왜냐? 플러스 전하가 모두 다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외부의 그 도체 표면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전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표면을 하나도 잡지 않고 내부만 이렇게 어떤 바켓으로 우리가 둘러싼다고 했을 때 안에 도체는 한 개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껍질 이론이 통하지 않죠. 이 껍질 이론이라 그러면 안에 Q라는 쿨롱이 다 존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자연현상에서 외부에 다 Q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하가 하나도 없죠. 그럼 내부에서 외부로 만드는 전기선속의 양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임의의 점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전기장은 하나도 관측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질 이론이라는 거를 그냥 껍질 이론은 뭐다, 껍질 이론은 뭐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의 물리적 의미를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면 도체의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여라, 외부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답으로 직접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